이번 주에도 후원이 추가되었는데요. 인사이트 출판사에서 팟빵의 정기결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후원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인사이트 출판사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매번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 인스타 10g님, 이분은 정기결제는 아닌데 정기결제만큼 그쵸. 자주 저에게 후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한 번 정도 해주고 계십니다. 에피소드마다 거의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팟빵에 정기 후원 기능이 생긴 거죠? 예, 새로 몇 달 된 추가됐다고. 것 같아요. 네. 아, 몇 달이나 됐어요? 네, 두세 달 정도. 근데 뭐 후원 상한선이 있나요? 기본으로? 그런 설정하는 게 없는데 네. 물어봤어요 우선. 음, 근데 답변이 오면 또 답변이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어제 퇴근 시간 이후에서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그래서 아, 그래요? 음. 전화까지 하셨어요? 떼가는 게 꽤 많은 것 같긴 하던데, 그쵸? 그래요? 대충 보니까 20% 넘는 것 같던데? 오, 그쵸? 많이 떼가네요. 많이 떼가는 거 아니에요? 페이트리온은 기본 우리가 플러스더라고요. 플러스가 7%? 플러스가 뭐예요? 그 등급. 우리 등급이 베이지 무료가 등급. 아니고 이제 플러스 등급인데 7% 수수료가 있고요. 프리미엄으로 올라가면 이제 팀원들이랑 같이 그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데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한 3, 4% 정도 아. 더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컨텐츠 제작 수익은 애플 이후로 다 7대3 정도 기본이잖아요. 그전에는 막 여기는, 3을 막 제작자한테 줬는데 여긴 7%라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긴 페트리온인가 네. 해주는 게 없잖아요. 돈만 음. 받는 거고 이제 팟빵 같은 데는 플랫폼에서 다 제공해 주잖아요. 스트리밍도 스트리밍이랑 뭐 서버에서 서버랑 그래서 아프리카도 별풍선 기본이 7대3 정도일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만 생방송하는 조건으로 하거나 뭐 인기 BJ가 되면 그 비율을 조금 좋게 해주거든요. 엄청 그냥 적절한 수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들어오면 좋죠. 떼주더라도. 네. 네. 감사합니다. GitHub 이제 패키지 레지스트리가 이번에 새로 발표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보고 좀 놀랐어요. 아, 역시 좋은 회사에 인수돼야 되는구나. MS에, GitHub이 MS에 인수될 때 사람들이 좀 걱정 많이 했잖아요. 그쵸. 망할까. 걱정 많이 했죠. 네, 근데 이제 걱정도 사라지는 거 많이 했고, 아니냐.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쵸. 그냥 싫어서 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요즘 MS 행보에 더하면 GitHub이 레지스트를 오픈해줘서 이게 뭐냐면 npm 저장소나 뭐 메이븐 저장소 그리고 루비론 루비잼 이런 거거든요. 도커도 있어요. 네, 도커 이미지, 도커 허브 같은 기능 해주는 것도 있는데 사실상 GitHub이 이런 역할을 하긴 했었죠 기존에. 네. npm 쪽은 잘 모르겠는데 루비나 파이썬이나 뭐 고 같은 거. 이런데 고 같은 거 보면 그냥 고가 특히 그랬죠. 네. 고는 아예 자기 레지스트리 없었죠. 없어요. 네. 걔네는 다 다운받아서 프로젝트 안에 다운받은 거 집어넣어서 다시 올려요. 그쵸. 다른 사람 코드가 다 내 저장소에 들어갈 거예요, 아마. 아, GitHub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렇게 땡겨가나 저렇게 땡겨가나 똑같으니까 패키지 된 걸로 더 캐시돼서 가져가라 할 수도 있는데 루비 쪽은 사실 잼이 워낙 잘 돼 있어서 크게 이거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npm 쪽은 들어보니까 npm은 프라이빗 레지스트로 좀 돈을 벌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npm은 회사고 루비잼은 약간 비영리 단체 아 그쵸. 같은 걸 거예요. 네. 루비잼스는 예전에 서버비 공개한 게 있었는데 서버비가 꽤 많이 나가는데 그 돈을 다 루비컴프 티켓 이런 걸로 다 충분히 커버된다 그랬었거든요. npm도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 npm은 근데 회사잖아요. 그쵸. 그게 문제 아니에요? 문제예요. 영리 사업이니까 약간 좀 그럼 결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루비잼 레지스트리 운영하는 비용 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GitHub으로 아니요, 넘기고? 그건 아니고 GitHub도 퍼블릭 레지스트리만 무료고 지금 베타 때는 다 무료인데 이제 정식 오픈되면 똑같이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는 돈을 받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GitHub 그 자기들 서비스 뭐 프로랑 약간 묶어갖고 하지 않을까요? 느낌상?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훨씬 그러니까- 저렴할 것 같아요.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발표고 베타를 신청해야 돼요. 신청해야 되고 언제 올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초대가 왔다고 하신 분을 보진 않아서 네. 저도 바로 못 오는 것 받았어요. 같진 않아요. 네. 신청만 받고 있다. 그리고 도커 허브 쪽도 도커 허브가 워낙 별로라 뭔가 네. GitHub에 붙어있으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빌드까지 그렇죠. 연결해가지고. 요즘 발전이 없어서 네. 도커 허브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방치 상태에서 원래 허브가 아니라 도커 레지스트리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한참 방치 상태였다가 허브로 갈 때 한 번 조금 쇄신하고서 그리고 방치 상태. 훨씬 된 것 같아요. 디자인만 좀 바꿨지 뭐 기능적으로 편리한 게 많이 없어가지고. 뭐 네. 빌드 자동화 같은 거는 붙어 있긴 하죠.
도커 파일 바뀌면 알아서. 맞아요. 그러니까 도커 쪽에서도 레지스트리나 허브 쪽이 메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도커가 원래 처음 그쵸. 성공했던 게 허브였잖아요. 허브가 없었으면 사실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 보거든요. 걔들도 돈 버는 거 저기 기업한테 돈 버는 느낌이야. 레드햇처럼. 그쵸. 네. 네. 엔터프라이즈로 계속 밀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엔터프라이즈로 가면 뭐가 다르냐고 하니까 거기도 쿠버네티스가 깔려 있다고 하면 그리고 이번에 전시진님이랑 이해범님 쓰신 노션 책이 나왔죠? 네. 이거 CP도 인터뷰하지 않았어요? 인터뷰는 아니고 이제 그래요? 이메일로 저희 아. 쓰고 있는 거 대충 적어서 드렸죠. 아직 책을 못 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아, 모르겠는데 그래요? 뭐 그냥 이제 소개서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노션 처음 접해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 책이 되게 인기가 좋다면서요, 지금. 네, 지금 어제 그분 트윗한 거 보면 IT 분야 인기 도서에 벌써 탑 10 어느 서점인지가 중요하긴 하죠. 다 한 것 같던데요? 그래요? 어제 그분 페이스북을 봤는데 이거는 발매가 된 거죠? 예약이 아니라. 네. 발매된 걸로 알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들어갈 수가 없다. 전 사실 이제 이런 약간 기술서, 전문서는 아니잖아요. 대중서에 가까운 거잖아요. 네. 개발자라고 하면 노션 책을 굳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노션을 잘 모르거나, 혹은 노션을 이제 막 접했는데 기능을 탐구하고 싶어서 이런 책들을 사시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예전에 에버노트나 뭐 이런 책들 나왔을 때도, 저는 사실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지만, 실제로 반응은 되게 좋은. 그쵸. 엄청 네. 잘 팔리는 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권 나왔으니까 아마 경쟁서들이 또 나오고, 그러면 레드오션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거 보니까 페북에 보니까 교보랑 예스24 등이라고 했으니까 등은 아마 알라딘일 거고 뭐 메이저에 들어갈 만한 것 같아요. 이게 IT로 분류되는 게 맞나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러네요. 생산성 도구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생산성 심지어- 분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심지어 노션은 API도 없잖아요. 아 맞아요. API가 없어. 모든 개발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어. 뭐 아무튼 노션 책 구매하실 분은 여기 링크 타고 구매해 주세요. 쿠팡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쿠팡 링크 다실 거죠? 네 따놓긴 했는데 쿠팡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책 링크할 때 항상 고민하거든요. 알라딘 달지 S24 달지 그냥 뭐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달긴 하는데 뭐 트위터 할 때도 항상 고민을 해요. 근데 보면은 알라딘이나 S24는 메타 태그가 다 대충 돼 있거든요. 알라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예쁘게 안 나오거든요. 근데 쿠팡은 일단 다 돼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쿠팡이 오히려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가격도 도서점까지에 대해서 다 똑같은데 쿠팡은 적립도 되고 심지어 로켓 배송으로 S24 그 다음 배송보다 더 빠르게 오니까 그게 전 잘 모르겠던데 판매자별로 막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 그쵸 맞아 판매자별로 다르긴 한데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책인데 검색어가 2개 나와요. 이 판매자가 파는 거, 이 판매자가 파는 거. 판매자별로 이제 조건이 나오는 거죠. 이 판매자에 네. 하면 얼마에 언제까지 배송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이것도 아마존처럼 바뀌려면 쿠팡이 나중에 통합할 것 같아요. 아마존은 이런 거 다 하나로 통합해서 판매자 선택을 그 안에서 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예스24는 그런 애들도 들어가 있어요. 판매자로. 음. 쿠팡 안에. 그래서 차이가 없긴 한 거죠. 나중에는 예스24 알라딘이 없어질 수도 있지. 아니죠. 없어지진 않고 거기에 판매자로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자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분들은 더 좋아할 수 있어. 아, 개발자 고용 안 해도 되네. 사업이 안 나가는 수도 있지. 그냥 유통으로만. 그러진 않겠죠. 네. 그리고 아마존 웹 서비스 소식 간단하게 몇 개 정리해 보면은 뭐 엄청 큰 소식은 없었던 것 같고 도큐멘트 DB가 지난달인가? 지난달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몽고DB 호환 데이터베이스거든요. 네. 몽고DB는 아니고 몽고DB API랑 호환이 되는 걸 아마존이 다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서울 리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요새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게 예전에는 항상 도쿄 나오고 서울 나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에도 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저번에는 심지어 서울에서 빨리 나온 것도 있었고 약간 되게 빨리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서울 쪽도. 뭔가 기준을 모르겠어.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지금 그쪽 개발자 우선순위에 따라 다른가? 그리고 지금 R5 인스턴스만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R5는 아마
아래에서 새로 나오는 세대일 거예요. 네, 작년에 메모리가 5가 더 큰 지금 거. 새로 나오는 세대들. 네, 그러니까 작년에 EC2 쪽에 작년에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것만 지원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바뀐 게 도큐멘트 DB가 이제 초단위 과금으로 과금 방식이 변경이 됐습니다. 요거는 아마 AWS 쓰는 거의 모든 리소스들이 네. 향해 가고 있는 방향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EC2도 원래는 1시간 단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단위로 알고 있고 뭐 람다 같은 거 나오면서 특히 이게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도큐멘트 DB를 초단위로 과금한다는 크게 의미가 없기는 해요. 그쵸. 왜냐면 생성하고 뭐 종료하고 이런 데만 거의 뭐 꽤 오래 걸리거든요.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그리고 그런 상태 변경에 대해서는 10분 과금을 해요.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어서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그것도 한번 적어봤고.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인가 발표한 것 중에 람다에서 Node.js 10 버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 Node.js 10 버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WS에서 최근에 또 하나 이제 좀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아마존 리눅스가 아마존 리눅스 2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라기보다 이제 새로운 릴리즈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 2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뭐 ECS 쓰는 경우는 아마 아마존 리눅스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일 쉽고 설정이 다 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아마존 리눅스 1을 원래는 지원했는데 내년 6월까지 지원을 하고 끝나거든요. 그 아마존 리눅스 1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존 리눅스 2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요게 이제 아마 ECS 옵티마이즈드 AMI 페이지를 가면은 영어 페이지에서는 다 업데이트가 돼 있어요. 아마존 리눅스 2로. 그리고 지금 람다 쪽도 이제 아마존 리눅스 2를 기반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고, 근데 기존의 람다 함수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 Node.js 10 런타임만 아마존 리눅스 2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차근차근 바뀌어 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C 빌드하고 해야 되면 로컬에서 빌드할 때 네, 맞아요. 그 도커로 빌드하는데 그때 아마존 리눅스 1 버전으로 했어야 됐거든요. 2로 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애부터는 2로 빌드하니까 네. 훨씬 편할 것 같아요. 아마존 CentOS 기반인데 뭐가 설치 안 된 게 많아가지고 뭐 설치하려 그러면 CentOS 기반이고 해가지고 설치하다가 진짜 막힌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스택 오버플로우 찾으면 다 아마존 리눅스 2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는데 람다 쪽은 그걸 못 썼어요. 그래도 그건 좀 낫죠. 제가 지금 람다 좀 초반에 나온 책을 하나 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나오는 방식을 보면은 아마존 리눅스 인스턴스를 띄워서 거기서 빌드한 다음에 다시 집으로 받아서 하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거 점점 그리고 노드.js 최근에 11 12? 11인가 뭐 나오지 않았어요? 커런트 12, 버전 12. 12. 10이죠. 네. 커런트 버전. 네. 근데 이제 10 지원하면서 이렇게 생성된 12 LTS 아니에요? 그러니까 커런트 그때 아웃사이드님 말은 지금 커런트고 얘가 커런트가 끝나면 LTS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LTS 후보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LTS 12가 올해 10월인가에 LTS가 되는 거고 그쵸. 지금 LTS가 10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 아, 버전이 그렇네. 나온 것 같아요. 그게 좀 이상한데 그냥 커런트 쓰는 게 맞잖아. 커런트는 무조건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LTS가 서포트 개념이니까 커런트는 무조건 서포트 해주는 거잖아. 사실 LTS 들어가면 LTS 들어가는 순간 애는 더 이상 변경이 많이 없을 거다 이런 거긴 한데 아무튼 그러니까 지금 아마 9 버전이 또 이제 서포트가 끝났고 이 11 버전도 서포트가 6월 1일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11 버전이 나오긴 애매했던 것 같고 그러겠네. 이 12 버전이나 10 버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10 버전부터 나오고 12도 아마 LTS 되게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뭐 버전 의미가 없으니까 커스텀 런타임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하죠. 아마존 리눅스 2는 의미가 있고 굳이 쓰겠다고 하면 그렇긴 하죠. 네. 아 그리고 이번에 행사가 되게 많았잖아요. 구글 I/O랑 뭐 도커콘이랑 또 뭐 있었지? 좋은 구글에서 시기인가 봐요. 행사하기 네, 좋은 6월. 날씨인가 봐요. 네. 미국이. 서비프라니 갔다 오신 게 뭐였죠? 구글 아요 넥스트. 아이 말고 넥스트. 클라우드 클라우드 넥스트. 클라우드 넥스트. 그리고 또 MS 빌드도 했고 막 다 네. 겹쳐 있었잖아요. 이번 엄청 많이 겹쳐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이제 F 파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F 파일 갔다 오신 분을 한번 모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F8이 뭐예요? F 파일 페이스북 F 파일 개발자 행사? 페이스북 글자가 8자인가 보네요. 네. 아 그래서 F 파일이구나.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좀 재밌었던 게 다른 키노트들은 다른 키노트가 아니라 다른 행사들은 이제 한글 자막 같은 거 전혀 제공하지 않거든요. 근데 F 파일은 한글 자막을 제공을 합니다. 실시간으로요? 아니면 지금 한글 자막이 나와요. 보면은. 끝나고요? 아 실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진 않았어서. 아, 근데 지금 페이스북에 공개가 돼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한글로 설정이 돼 있으면은 그 저희 국가가 언어가 페이스북에 공개돼 있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페이스북 페이지 안에 나오는 아, 거죠. 페이지에서? 네. 페이스북 동영상으로 올라온 거예요. 네네. 유튜브에도 있긴 한데
거기는 자막이 없고 페이스북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는 거는 자막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페이스북에 공개돼 있다고 근데 하셔가지고 키노트 자막 정도는 애플도 있었던 것 같고 최근에는 한글이 있어요? 한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래요? 한글 구글은 무조건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거의 행사가 끝나자마자 한글 자막이 이미 있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없어요. 아, 제가 찾아봤는데 지금 유튜브 쪽에 올라온 다른 영상들은 자막은 거의 영어 아니면 자동 생성 정도밖에 아, 없고 그래서 좀 이게 흥미롭긴 했어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거 지원해줄 수 있겠는데 요즘 트렌드는 그게 가능했던 그거 아니요? F8 키노트 보긴 했는데 저커보고 말하는데 얘가 좀 또박또박 말하잖아요. 뭔가 정해진 것만 말하는 느낌. 대본 그냥 읽어서 대본 있을 수 있죠. 네, 절대 거기다 넘어가는 말 안 하고 근데 진짜 그런 큰 행사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대본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의 근데 다 외워서 이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시간 맞춰서. 그렇긴 한데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이게 스킬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구글 아이오 보면 뭔가 좀 더 자유롭게 막 편하게 말하는 느낌이에요. 뭐 뭔가 프롬프트 보는 것 같지도 않은데 저커버그 말하는 게 약간 좀 천천히 말해서 그러나? 저커버그 뭔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커버그가 농담 하나 했다 까이지 않았어요? 아, 네 개인 뭐라 그러죠? 정보? 개인 네, 정보 정보. 관련해서 농담했는데 아무도 안 웃었다고. 아 이번에요? 네. 개인정보 관련해서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페이스북이 최악의 회사라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어. 아, 그리고 이거 뒤에서 얘기할 건가? 모르겠는데 네. GCP 쪽에 오타카 리전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쪽이긴 한데 GCP가 이제 한국 리전도 계획이 있다고 했었나요? 한국 쪽에도? 네 이번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발표했죠. 내년에 할 맞아. 거라고. 그 어디서 들은 것 같아가지고 아까 충섬 네. 그 서브크라님이 그래서 일본의 오사카 리전이 추가가 됐고 이걸 통해서 이제 이게 맞나? 24시간으로 네. 일본어 지원해준다고. 일본어 지원 같은 것들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확실히 리전이 들어가는 게 이 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실히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국도 들어오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긴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뭐 지원해주긴 하는데 그 레벨이 좀 달라지지 않나? 언어 지원은 안 해주잖아요. 한국. 언어 지원 안 해줘요? 영어로 해야 돼요? 아마존은 안 해주잖아요. 아니에요. 요즘은 해주는 것 같은데. 아마존은 그건 서포트 그 중간 회사가 서포트 해주는 해야지 거예요. 되고. 그 파트너가 선택이 안 해주는 된다는 거고. 거죠? 네, 맞아. GCP는 지금도 한글 언어 지원 해주는데 해주는구나. 네, 그 중간 역할이 약간 달라요. 그 지원해주는 스피님 느낌이 표정을 아니에요. 보셨어야 되는데 네. 뭔가 그 서운함과 그 미묘한 다음에 이번에 GCP 분이 저희 당근마켓 그 머신러닝 배포하는 거 보고 계속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 만나면 이야기해야 되겠다. 뭐가 연락이 와요? 그 GCP 한국 담당하는 분이 원래는 저희 그냥 쓰고 있었거든요. 오면 이야기하지. 우리 비콜이 날라간 거 안 살려줘. 아니 지금도 통계 계속 보거든요 요즘에. 네. 근데 통계 보면 3월 어디에 그냥 쏙 빠져 있어요. 뭐 복구가 불가능하니까 파이어베이스 자기들만 있고 우리 비콜이 복구 안 해줬으니까. 기분 나쁘죠 그런 거 있으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소식들 전해봤고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CP가 써놨네요. 이제 일본에 5월에 뭐 황금 연휴가 있었다면 거의 1주 풀로 쉬는 건가요? 2주를 쉬었나요? 거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의 2주 쉬는 것 같아요. 그게 원래는 중간에 하나가 빠지는데 천황 즉위식? 즉위식인가? 그런 게 들어가면서 그날까지 임시 공휴일이 되면서 풀로 2주 정도 쉰 것 같아요. 네. 와. 근데 그 기간에 MS 애저 클라우드가 장애를 냈대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 리전이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전 세계적인 거예요. 이게 뭐가 장애 난 거냐면 DNS 장애 났어요. 지난번 AWS 장애랑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DNS가 진짜 사람들이 좀 무시하고 신경 안 쓰는데 DNS 장애가 사실 심각하거든요. 제일 다루기 힘들죠. 네, 전파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DNS 쪽을 막 싸구려 호스팅 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핵심 회사 도메인을 막 돈 몇천 원 싸다고 싸구려 DNS 회사에 네임 서버 맡기는 경우 많은데 그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UTC 기준으로 5월 2일에 저녁 7시 40분부터 10시 반까지 거의 3시간 장애가 났는데 이게 한국 시간으로 하면 28시 새벽 4시네요. 새벽 4시부터 한 6시. 아무도 몰랐겠네. 네. 근데 이제 클라우드 근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 하는 거 못 봤어요. 네. 쓰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한국에는. 미국권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어권은 좀 궁금하긴 한데 예전에 AWS에서 한번 S3였나?
그쪽 장애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진짜 거의 전 세계 유명한 모든 서비스가 다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느낌이었는지 잘 모르겠긴 해요. 제대로 보진 않았어서. 이번에는 일본에서 조금씩 올라왔던 것 같고, 네. 근데 애저 클라우드 이제 주로 큰 회사들 많이 쓰니까 뭐 윈도우 들어가던 데도 많이 쓸 거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슈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 안 되는 게 애저 클라우드도 있는데 오피스 365랑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런 것도 안 됐대요. 어이구. 마이크로소프트 365는 뭐예요? 몰라요. 써진 대로 아 봤어요. 근데 그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란 이름을 버리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운영체제 이름을 버리려고 한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 뭐라고 부르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운영체제라는 그 컨셉을 없애가는 거죠. 365. 맥 OS처럼 마이크로소프트 OS? 아니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이거 아니야? 아니고. 약간 구독제를 가려는 그런 구독제 가려는 게 아니라 그런 네. 큰 방향성에서 이제 윈도우라는 제품의 이름을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좀 갑자기 이번에 빌드 거 찾아보면서 막 여러 가지 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사를 하나 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장애가 약간 완벽하게 100% 장애는 아니었던 게 25% 장애였대요. 네. 그건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이제 계획된 유지 관리로 뭐 SQL 데이터베이스랑 이쪽에 하는 DNS 영역의 네임 서버 중에 하나에 대한 뭐 설정을 바꿨나 봐요. 한 대를. 근데 4개가 있나 봐요. 큰 글로벌 네임 서버가 얘네들이. 네. 근데 그 중에 한 대만 작업하다가 장애 나서 25% 확률로 DNS 쿼리가 실패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된 사람 아마 계속 됐을 거고 안 된 사람은 이제 캐시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장애는 한 3시간 만에 끝났는데 DNS 캐시 먹은 서비스들 있잖아요. 로컬 클라이언트나 얘네들 때문에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길어졌다고 할 정도면은 캐치가 굉장히 짧긴 한가 보네요. 일반적으로는 서비스들에서 캐시 짧게 잡죠. 그러니까 약간 그거가 애매한 게 저희도 AWS 라우트 53 같은 거 걸 때 캐시 기본값이 1시간인가 그래요. 네. 근데 그걸 사실 생각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자주 바뀌지도 않을 건데 그냥 하루 잡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거 바꾼 사람들은 더 길게 간 거고. 저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는 되게 길게 걸기도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DNS 캐치 같은 것들을.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막 옛날에 모르겠어요. 옛날에 카페24 옛날이라고 하면 이상하긴 한데 지금도 있는 회사니까 카페24 같은 데서 개인 홈페이지 셋업하고 그러면은 뭐 하루 정도 기다려야 나온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DNS 설정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예전에는 클라우드 시절도 아니었고 IP 한 번 받으면 거의 안 바뀌니까 네. 그런 시대였던 것 같고 이제는 자주 바뀌잖아요. 그것도 예전에 그러네. 회사에 있을 때도 보면은 DNS 관련돼서 꼭 한 번씩 업데이트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자바가 DNS JVM 띄우면서 처음에 딱 뜨면 그걸로 고정해요. 중간에 DNS가 바뀌면 캐시가 안 먹어. 해가지고 그때 한 번씩 재시작하라거나 아니면 그 뭐 설정을 JVM인가 자바에서 설정을 수동으로 바꿔줘야 돼요. 기본 값이 아니라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상한데 그게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요번에 DNS 문제 한번 겪었는데 저희 결제 서버에서 웹훅으로 신호를 받는 게 있거든요. 페이팔이 저희한테 쏴주는 웹훅이 있는데 웹훅이 그 결제 서버 API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저희 웹 서버를 거쳐서 들어와요. 웹 서버에 엔진엑스 설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특정한 엔드포인트로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그 내부적으로 엔진엑스 룰이 있어가지고 웹훅 서버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웹훅 서버가 EC2 인스턴스인데 얘네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IP가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엔진엑스는 계속 옛날 IP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DNS로 설정을 해놨는데 DNS로 안 먹고 IP로 자기가 캐싱 해가지고 갖고 있었나 봐요. 계속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웹훅으로 못 들어가고 자꾸 500에러가 떨어지고 그래서 왜 그러지 막 계속 고민을 하다가 결국 코드 문제도 아니고 뭐 막 한참 헤맸더니 결국 엔진엑스가 캐싱하고 있던 IP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리로드 해줬더니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코드들이 다 DNS 다이렉트로 쓸 방법이 없으니까 다 IP 리졸루션 기능이 있고 메소드에 네. 그냥 이거 잘 안 바뀌겠지 하면서 다 캐싱을 넣어놓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엔진엑스 걔도 설정이 있지 않을까요? 있겠죠. 그쵸. 근데 엔진엑스도 그렇고 가끔 쓰다 보면 프로그래밍 언어들 별로도 동작이 다른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삽질을 하는데 어려운 것 같아. DNS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일본이나 한국 기준으로는 새벽이었잖아요. 네. 해가지고 또 일본은 장기 연휴였고 그래서 일본의 기사 쓴 분은 이제
그 시간이라서 큰 영향이 없어서 다행이었다라고 했는데 그 대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연휴 아침 일찍 이제 인프라 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왜 이게 뭔 당연한지 일이야? 열심히 이제 찾고 막 하고 있었겠죠. 아이고. 알림을 받았을 테니까. 그리고 어렵잖아요. CP라운드 하다 보면 항상 원인을 못 찾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원인을 맞아요. 찾아야지 이게 내가 잘못한 건지 저쪽이 잘못한 건지 재현이 될지 안 될지 그러니까 재발이 될지 안 될지도 알 수 있는데 이런 장애였으면은 사실 애저 공지 정확히 확인 못했으면은 맞아요. 놓치기 쉬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쵸. 또 우리 서버에 뭔가 잘못이 있나 문제가 있나 살펴봐야 되고 맞죠. 점점 이 클라우드 쪽에서의 장애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퍼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좀 경각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AWS가 우리보다 잘해라고 당연히 지금도 잘하지만 잘하니까 이제 신뢰하고 가는 거지만 그래도 한 포인트씩 이제 삐끗삐끗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보다 잘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근데 약간 고민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장애가 날 때는 다 같이 장애가 나야 이제 검색 엔진 순위에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네. 나만 잘 되면은 자랑은 할 수 있겠지만 쇼핑몰들 다운되었지만 당근마켓은 잘 돼. 그렇게 뭐 기사가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때 됐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냥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네. 되게 하려면 돈을 좀 더 써야 돼. 지금 아마존 오로라도 보면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제 서울이랑 출시됐거든요. 그건 걔들은 뭐예요? 리전 통째로 장애나도 네. 저쪽에서 띄울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원래는 멀티 AZ가 안에서 AZ 그러니까 IDC 단위 장애만 커버되잖아요. 네. 만약에 서울이 지난번처럼 막 다운됐어. 물론 DNS 장애 나면 그것도 안 되긴 하는데 네. DNS 장애가 그래서 심각해 사실. 음. 근데 서울 리전이 완전 다운돼도 저쪽에 일본 리전에 이제 그 DB가 그대로 살아있어. 그러니까 장애 났을 때 제일 무서운 게 우리가 테라폼으로 코드 관리하고 다른 거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데이터베이스, DB, 뭐 맞아요. 캐시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레이턴시만 포기하면 그래도 되게 한다는 거잖아요. 레이턴시도 엄청 짧다고 하고 네, 뭐 지금 그렇겠지만, 오로라가 네. 자기들 구조상 엔진을 스토리지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안 하고 스토리지 단에서 그 동결하는데 진짜 짧게 간대요. 그러니까 S3는 아니지만 S3 같은 스토리지가 있어서 네. 그 스토리지 단위로 어떻게 트랜잭션에서 빨리빨리 카피하는 것 같아요. 좋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의 연장인 것 같은데 이번에 GCP에서 오사카 리전이 출시가 됐고 그리고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도 도쿄 리전 출시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구글은 이제 원래 도쿄 리전이 2016년 11월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쓸 때 도쿄 리전 많이 썼죠. 네. 서울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오사카 리전이 추가됐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로는 어디가 더 가까워요? 오사카가 가깝죠. 가깝겠죠? 비행기 값도 달라요. 거의 여기서 오사카 가는 거리랑 오사카랑 도쿄 비슷할걸요? 부산이랑 오사카랑 그 도쿄가 정도는 비슷해요. 아니에요. 그 반 정도? 아니, 부산이랑 오사카. 부산이랑 오사카? 부산이랑 오사카면 부산이 더 2배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면 2배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번에 갔던 데가 어디지? 말을 잘못하면 안 돼. 후쿠오카요. 말을 잘못하면 안 돼. 잘못할 수도 후쿠오카 있죠.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쿠오카랑 도쿄랑 서울이랑 후쿠오카랑 비슷해요. 거리가. 그쵸, 후쿠오카는- 삼각형이 그려지는 거예요, 약간. 삼각형. 그러니까 세 포인트를 찍어보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그렇겠죠? 그려지는 거예요. 네. 정확히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그러면. 비슷하고 실제로 그때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루비카에기 갔다 왔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도쿄에서 후쿠오카로 오나 서울에서 후쿠오카로 오나 가격이 똑같아요. 똑같거나 도쿄에서 오는 게 더 비싸요. 맞죠. 심지어는 오사카는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네. 이제 오사카는 지금 오사카가 부산이랑 비교했을 때 도쿄가 약간 가깝네. 오사카가 그래도 같은 나라라고. 근데 부산은 도쿄 대비 조금 더 한 먼 정도? 후쿠오카랑 중간쯤에 있지 않아요? 네, 도쿄랑? 맞아요. 네. 대충 중간쯤. 이게 일본 열도가 위아래로 굉장히 길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길어서? 있고 약간 기울어서 한국 쪽으로 약간 누워 있잖아요. 네. 일본이. 그래서 여기 신기하네. 오사카 관련해서 일본 사람들이 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농담들 맞아요. 많이 하지 않아요? 오사카가 약간 한국의 부산 같은 거더라고요. 사투리도 다르고 좀 여기 힘도 막 세고 우락부락하고. 부산은 그냥 사투리 억양이 세다의 느낌인데 예전에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들한테 만화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참 잘했구나. 여기에서 비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일본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아니요 막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배경이 오사카라면 어떻게
맞겠습니까? 했더니 비꼬는 거 맞다고. 오사카가 맞나? 아닌가? 잘 모르겠는데. 오사카 뭔가 그런 특이한 그런 지방색이 있는 음.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막 길거리에서 권총 쏘는 흉내 내면 막 사람들 쓰러지고 거긴 어디죠? 그게 모르겠어. 어디죠? 그런 데도 있다고 일본에서. 잘 모르겠어요. 방송국에서 진짜로 가서 실험을 한 거예요. 아무나 익명의 사람이 가서 익명의 사람들에게 막 람보다 이거 두두두두 링크 했는데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는 뭐 낙현님이 찾으실 사실을 수 중시하는 있겠죠. 전 못 찾아요. 뭐 아무튼 그래서 네. 이제 오사카 리전을 두 번째 오픈하는 거죠. 음,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한국은 지금 아마존 리전 하나인데 얘들은 AZ네요. 사실 리전이 아니라 구글. AZ예요. 구글은 근데 약간 이걸 리전이라고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한데 H가 되게 크네요. 그러면 범위가 보통 우리는 서울에서라고 하면 서울 안에서만 AZ,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AWS는 서울 안에서만 AZ를 이제 한국 안에서 하잖아요. 코드가 따지는 때 애들은 코드 자체가 다르게 따나 봐요. 일본은. 잘은 모르겠어요. 네. 걔네 컨셉들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클라우드마다.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어쨌든 이거 한데 오사카 리전 발표도 사실 작년에 했대요. 요즘 트렌드라니까요. 이게 발표 주도 서비스 개발 방법이라서 발표하고 그때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지금 서울도 이번에 발표하고 내년에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당근마켓도 발표해 주세요, 빨리. 네, 뭘 발표 주도로 개발하게. 그게 약간 세기는. 아마존 스타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마존이 어제도 들어보니까 네. 미리 뭔가 제품에 대한 그 보도자를 다 만들고 나서 네. 그리고서 개발한다는 그런 아니요, 내용이었나? 그건 아니고. 아니었나? 그건 약간 그분이 말할 때 약간 다르게 한 거고. 아, 원래 미국 회사 대부분 그래요. 제품 내놓을 때, 제품 내놓는 걸 외부에 알릴 때, 첫 시작점을 자기들 뉴스룸이라는 페이지, 프레스 같은 페이지가 꼭 있거든요. 네. 한국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걸 잘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그 회사 관련된 모든 제품 출시나 이런 정보는 다 그 뉴스룸이나 블로그에 있는데, 아마존이 지금 AWS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한테 나갈 때 그 첫 시작점이 그 자기들 글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출판만 그런지 제조업들이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출판에서도 어떤 책을 기획하잖아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써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너의 컨셉이 명확해지고 누구를 타겟으로 팔고 싶은지가 나온다.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기획서를 쓰는 거죠. 기획서 작성의 일부분인 거죠. 보도자료가.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사실. 일반적으로는 보도자료가 그 약간 외부에 맡기고 자기들 직접 안 하고 외부에 맡기거든요. 그 홍보대행사가 글도 다 써줘요. 그리고 그게 기자들한테만 나가요. 그 보도자료 공개된 데가 없어요. 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보도자료 뿌려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언론사들 구독하는 거죠. 네. 아니요, 언론사 구독 안 해. 언론사들 구독하는 그 거예요? 서비스가 아니. 구독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언론사가 보내주는 거예요. 기자들 이메일을 다 가지고 네, 있어서 기자 가지고 있어요. 각각한테 다 보내는 거예요. 뭐 어떤 방식이건. 그래서 그 문화부 기자 그 보도자료를 알고 있는 거지. 네. 그 보도자료를 딱 찾고 그 회사 홈페이지 가면 없어. 절대 정보를 나는 알 수 없어. 기자들밖에 모르는. 아무튼 좀 다르긴 한 것 같아. 아무튼 이쪽 요즘 트렌드예요. IT 트렌드. 발표하고 1년 동안 준비해서 그리고 도쿄 리전 이제 구글 오사카 리전 발표했는데 또 비슷한 시점에 오라클이 도쿄 리전 오픈을 했어요. 오라클 클라우드가. 원래 그전에는 이제 후지츠랑 협업해서 클라우드 개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단독으로 오라클 클라우드 도쿄를 딱 오픈했고 유튜브 보면 오라클 클라우드 선전을 가끔 하더라고요. 네. 오라클 클라우드를 뭐 저는 안 쓰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오라클 DB 쓰고 하면 뭐 쓸만한데 써보고 싶긴 한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AWS 따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 그쵸. 그때 치우데드님인가 오셨을 때 네. 오라클 쓰는 그쵸. LG에서 그거는- 오라클 쓴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오라클 클라우드 얘기했던 거예요. 오라클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네, 일반 오라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얘기했었는데, 예, 근데 그런 데서 오라클 클라우드로 근데 넘어가야 되나? 뭐 오라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아마존에도 있어요. 그쵸. 그렇긴 하네요. RDS 좀 더 오라클 비쌀 거야, 있잖아요. 아마. 네. 라이센스비 추가로 내야 되니까. 어쨌든 그 도쿄 리전 오픈을 했고 근데 조만간 6개월 안에 오사카 리전도 오픈한대요. 그러니까 오사카가 뭔가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IT적으로 네. 핵심적인 지역 중에 하나인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리전이라고 했네요. 번역이 그렇게 된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AZ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개 오픈한다고 해서 근데 이제 오라클 클라우드는 한국에는 없거든요. 아, 리전이 없다는 거죠? 네, 한국에는 아예 없고 아마 일본 쓰라고 막 할 것 같은데 뭐 한국은 오라클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카날리스인가? 이
클라우드 산업 분석해 놓은 거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라클은 아더스에 분류가 돼 있네. 아, 그리고 심지어 지난번 키노트 때는 아마존 AWS 리인벤트 키노트 때는 굳이 그 어더스 부분에 점 같은 거에다가 도표에 누구죠? 앨리슨 회장인가요? 오라클 회장. 오라클 회장 얼굴을 네. 딱 넣어가지고 놀리더라고요. 약간 사이 안 좋은가 봐. 근데 오라클 클라우드, 오라클 DB 제공해, AWS. 근데 지금 보면 재밌는 게 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애저랑 구글 같은 경우가 거의 7, 80% 커가지고 네. 자기네 마켓 쉐어를 조금 늘린 정도였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IBM이나 아더스를 보면은 얘네 성장률이 한 30%거든요. 30%면은 마켓 쉐어가 줄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오라클이나 IBM도 엄청 확장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넓혀가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존에서도 이번에 엣지 들어간 게 그 인도에만 6개 들어갔거든요. 11개를 맞아요. 추가로 했는데 인도에만 6개가 들어가 있어요. 도쿄에도 엣지 추가되고. 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쪽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점유율 싸움이 엄청나게 치열한 것 같아요. IBM이랑 다른 데는 이제 다 망했고. 망한 수준 아니에요. 그래서 30% 성장을 하니까 엄청난 거긴 하죠. 그렇긴 한데 자기들 기존에 직접 넣었던 거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한 게 애저도 들어가서는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안 써봐서 근데 애저도 가입을 할 때 보면 되게 비즈니스스러운 느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AWS랑 좀 달라요. AWS는 조금 그런 구석이 있지만 그래도 이 구린 게 그 아마존스러운 구림이지 비즈니스스러운 구림은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존 서비스, 아마존닷컴처럼 구린 거지 그 사이트의 디자인 구린 느낌 있잖아요. 세련되지 않고 그냥 옛날에 투박한 느낌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긴 하죠. 네, 그런 네. 느낌으로 이제 가입을 AWS 그런 느낌인데 이게 비즈니스 서비스라는 관점에서의 구림은 아니잖아요. 뭐 가입을 할 때 이상한 정보들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MS도 아직까지 비즈니스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IBM이나 오라클은 아직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을 계속 쓰게 만들고 이게 훨씬 더 확장을 빨리 해 나가려면은 그런 걸 오픈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리전을 오픈해야 돼요, 우선. 한국도 뭐... 보면 한국에 AWS 갑자기 쓴 거 생각하면 2016년에 서울에 리전 오픈하면서부터 성장 속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전에도 사실 AWS 없었던 게 아닌데 서울 리전 오픈하면서 막 집중적으로 하니까 근데 엄청 잘 거꾸로 됐어요. 그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같은 것들 때문에 큰 데서는 사실 도쿄도 안 쓴다고 했었잖아요. 그런 것도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약한 것 같고 설득할 때 좋은 거죠. 그런 큰 회사에서는 서울에 리전이 있으니까 쓰자라고 했을 때 그렇긴 하죠. 설득할 때 훨씬 쉬운 거죠. 그렇긴 한데 네, 아무튼 애저도 지금 한국에 오픈돼 있어 리전이 있고 있어요 벌써? 애저 있어요. 애전 그리고 데이터 센터도 여러 개예요. 아마존보다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개수상으로는. 부산에도 있어요. 부산에 심지어 있어요. 그래요? 하나가. 그래요? 네, 하나는 부산에 있고 하나는 서울에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자, 아마존은 지금 인스턴스 빨리 확보하려면 추가 AZ 오픈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한국 중부, 한국 남부라고 하네요. 네. AP 노스이스트가 아니라. 그렇죠. 통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러네. 저 서울은 중부잖아요. 북한에 통일되면 저기 개마고원에 설치하면 그 열도 잘 빠지고 얼마나 좋겠어. 그러기에는 너무 이름이 정치적 중립적이지 않은데요. 한반도 중부라고 했어야지 그러면. 네? 저 한국 너무 편한 거예요. 북한이 싫어할 것 같아. 아무튼 요거는 CP가 적은 것 같던데. 네, 이거 최근에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넷플릭스만 보고 돈을 버는 직업이 있다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영상에 이제 이게 호러인지 아니면 뭐 스릴러인지 아니면 뭐 어떤 물인지 이런 걸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할 것 같잖아요. 아니면 제작자가 준 거를 쓰거나. 네. 근데 넷플릭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직접 태깅을 한다고 해요. 다. 그것도 그냥 제목이나 뭐 이런 거 대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태깅을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한대요. 영화를 다 보고 넷플릭스 다 보고. 온전히? 네. 사람이 태깅을. 그러니까 넷플릭스 하면 막 머신러닝 잘 쓸 것 같았는데 네. 이런 태깅 작업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태깅 중에 보면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자동으로 분류했을지 싶은 것들이 가끔 있었거든요. 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근데 이거 보니까 좀 이해가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태거라는 사람이 30명 있고
한국 사람 50명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50명인가요? 네. 아무튼 늘었고 지금은 이제 한국 사람도 한 3명 정도 있을 거다라고 그게 하더라고요. 30명일 때 3명이었고 지금은 그래서 한국인이 좀 더 늘었을 것 같다라는 또 얘기하셨어요. 한국인 예. 비중이 맞죠. 이런 직업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영상 매체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시면 정말 꿀 직업이겠네요. 그쵸. 이게 약간 영화 조선 보면서. 비즈에 나온 거잖아요. 네. 이분은 익명으로 인터뷰하신 거죠. 예. 음. 아니. 이거 그 메인 초기부터 있던 분이에요. 아, 이름이 있어요? 무슨 굴라잠인가 그러는데 아, 한국 사람 인터뷰한 게 아니구나.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 네네. 넷플릭스 초기부터 이 태깅 작업했던 분 그분 이야기한 건데 어쨌든 이제 분류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게 머신러닝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결국 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것도 시험 같은 게 있다 그랬어요. 지금은 태거가 50명이고 태거의 국적은 따로 집계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한 작품을 또 한 명이 보면 개인적인 관점이 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 작품을 2명이 같이 보게 한대요. 그래서 둘이 비슷하게 나오는 건지 보고 편향된 태그 같은 것도 빼고 객관적으로 만든다고 하고 이것도 특이했어요. 당연히 넷플릭스 보는 거니까 집에서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무조건 출근한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사무실이 없잖아요. 무조건은 아니, 뭐, 아니겠지만. 한국인이지만 어쨌든 한국이니까. 근데 지금 한국 사무실 아마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넷플릭스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채용된 태거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넷플릭스 본사에서 하고 무조건 정규직이고 그러니까 약간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원격 근무 이런 게 그냥 말만 많다가 또 다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반대급으로 이건 어떻게 보면 재택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걸 왜 그러게요. 굳이 회사로 KPI도 명확한데. 네. 아니면은 모아라 놓고서 방송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틀어주는 거 아니에요? 랜덤하게 제목 모르고 그런가? 뭐 그건 집에서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집에서는 그냥 일 안 하고 대충 클릭 그렇게 해서 모르겠어. 틀어놓고 딴짓하고 대충 태그 달고 이럴까봐. 근데 진짜 이거 그냥 막 하는 태거는 아닌 것 같아요. 큐레이션 능력도 본다 그러고. 이게 그 아는 분 중에 그러니까 문헌정보학과 네, 출신 맞아요. 계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도서관 사서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카테고라이징이라고 하죠. 분류학이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고 이게 웹 쪽이랑 결부가 되면 이제 웹사이트의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요 분류, 우리 홈페이지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미디어도 어떻게 콘텐츠를 분류할 것인지 영역이라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고민을 많이들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막 이제 자동으로 하거나 뭐 대충 돌려서 그렇죠, 대충 하려고 하니까 아니면 개발자가 알아서 그러니까 개발자 대충 뭐 프로그램 짜서 대충 분류되면 됐지 뭐 그걸 엄청 중요하게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인데 넷플릭스는 영상마다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이 태깅 기반으로 뭔가 추천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굴하미드 네. 굴마하마드라는 사람이 이제 태경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한 게 이제 대학에서 영화, 기록, 도서관 관련 공부를 한 사람이 태거에 뽑힐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런 기조에도 하는 것 같아요. 도서관 사서의 네. 분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태그라는 것도 보면은 사실 웹 2.0 때 기억나시죠? 네. 웹 2.0 때 한 가지로 이제 떴던 게 카테고리에서 태그로 넘어가는 맞아요. 거였잖아요. 태그가 그때 한참 유행했었고 그리고 그때를 상징하는 어떤 개념이 그 태그 클라우드라는 거였는데 사실 태그가 좀 정보 과잉이 되면서 아무도 안 쓰는 기능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굳이 태그로 내가 찾거나 검색을 할 때 뭐 검색 키워드로 하니까 당연히 되는데 태그가 이제 약간 좀 상징적인 부분이 남고 어떤 실용적인 부분이 확 죽어버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더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그게 말씀하신 실용적인 부분이 그 일반 공공의 기준에서는 실용적이지 않은 것 같고 내부적으로 얘네는 그 태그를 잘 쓰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잘 쓰는 사례라는 거죠. 네. 너무 잘 쓰는 사례라는 거죠. 그 밖으로 보이는 부분이건 안에서 쓰는 거건. 그걸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실패했던 걸 보면은 그냥 태그 클라우드 이런 걸 만들었어 라고 하고서 이제
약간 이거 그래서 어떻게 써야 되지 같은 느낌으로 네. 예전에 보면 웹 블로그도 다 태그 클라우드 있었죠. 태그 클라우드 플러그인 네. 지원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은 그런 거 있어도 아무도 안 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수준이거나 네. 아니면은 아무나 들어와서 태그를 달 수 있게 하면 망가지는 거는 금방인 것 같아요. 태그 시스템이. 근데 이제 여기는 통제된 인력이 그렇죠. 통제된 어떤 태그들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태깅을 막 해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던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기준 다르고 그쵸. 그래서 넷플릭스는 아까 같은 영상을 2명이 보게 하고 객관적인 부분만 뽑아내려고 한 게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걸 뽑는 것도 그렇고 음. 분류를 정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잘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쵸. 들어요. 네, 그 두 그쵸. 가지.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뭐 넷플릭스에는 뭐 5만 가지 분류가 있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몇만 개의 분류를 가지고 오서 거기서 분류를 집어넣어서 다시 그걸로 뭐 머신을 한다거나 그런 네. 작업을 한다고 했었으니까. 근데 저도 이 정도 급은 아니긴 한데 블로그 운영하면서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그라는 게 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인 분류로만 의미가 있고 그래서 요새는 주제별로 모으는 작업? 약간 태그 대신에 예전에 뭐 시리즈처럼 관련된 주제로 이게 여러 개로 묶어서 올리는 그런 것들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또 태그 붙여야죠. 태그가 들어가죠. 근데 시리즈가 여러 개 보면 각 시리즈별 태그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태그 페이지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런 게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닌 것 같아요. 뭐 그쵸. 태그를 막 10개씩 달아서 만들면은 그 페이지들이 막 수백 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새는 좀 그런 식으로 페이지를 늘려가는 게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근데 되는 그 거죠. 태그를 사용자들이 볼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태그 기반으로 그러니까. 검색하지도 않고. 그쵸. 근데 반대로 넷플릭스처럼 태그 기반으로 추천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넷플릭스 들어가서 보니까 흥미진진 이런 게 있어요. 네. 다크, 뭔가 어두운 분위기 그리고 그런 것도 태그 있죠. 중에 여성이 주도적인 네. 역할을 하는 드라마. 뭐 여성 이런 거. 주인공 미국. 네. 그러니까 이걸 태그할 때 여성 주인공 태그도 달고 이런 거 다크 뭐 이런 거 다 흥미진진 이런 거 다 괜찮은 거. 그러니까 이게 통제된 상태에서 해야지 통제된 안 된 상태에서 하면 누가 이거 그냥 여성이라고만 달고 여성 주인공이라 달고 막 여성 조연 달고 막 거꾸로 보면은 그렇겠네요. 이렇게 굉장히 잘 통제된 환경에 살아남은 태그가 넷플릭스 태그고 그쵸.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 살아남은 태그가 이제 트위터의 해시태그긴 하겠네요. 아니죠. 트위터 해시태그는 그나마 양반이죠. 아니, 그래서 잘 된. 예전에 미투데이 태그가 진짜 난리였죠. 아 그래요? 미투데이 안 써보셨어요? 네, 저 안 써봤어요. 미투데이 미투데이는 태그는- 더 태그에다가 다 내용을 넣고 미투데이는 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태그했었죠. 아, 네. 그게 진짜 통제되지 네, 통제되지 않은 태그. 그러니까 통제되지 않은 환경에서의 태그 중에서 괜찮은 성공 사례 트위터가 그럴 것 같다는 거죠. 트위터 태그 좀 못 보겠던데. 저도 못 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태그를 거의 안 쓰는 것 같고 오히려 진짜 CP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 친구들 네. 그런들 팬덤에서 쓰는 태그들 있잖아요. 그걸 달아야 돼. 그걸 달아야지 서로 노출이 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노는 것 같고 네. 외국에서는 뭐 컨퍼런스 할 때나 그런 데 엄청 많이 쓰긴 하잖아요. 그걸 보통 이제 트위터가 약간 정보성이 있어서 라이브 그러니까 되게 큰 행사 같은 경우는 되게 좀 그런 실시간 정보를 좋아하는 사람들 태그를 걸어놓거든요. 그렇죠. 그럼 태그로 계속 얘기가 쭉 나와요. 지금 네. 뭘 하고 있고 업데이트 되고 있고 그리고 행사 간 사람들도 그 태그를 보죠. 여기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괜찮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느끼기 힘든 것 같긴 해요. 태그에 대한 재미를 거의 안 쓰잖아요, 아무도. 저 예전에 네이버 중고나라에 이제 물건 팔려고 올리면 맨 밑에 태그를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왜 다는 거지? 뭐 달면서도 새거 분명히 달긴 달아요. 네. 저는 꼼꼼하게 달지만 달면서 이거 왜 다는 거지 내가? 근데 그거 잘 쓰지는 못해. 네이버가 블로그랑 곳곳에 태그 넣으면 뭐 검색에 잘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잘 걸리긴 할 거예요. 왜냐면 검색어를 본문에서 추출 형태소 분석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게 준 거니까 네. 점수를 조금 더 주긴 할 텐데 그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 지금 우리 오디오 캐스트에도 올리잖아요. 네이버. 네네. 오디오 클립? 오디오 네. 클립. 거기 보면 더 헷갈려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은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태그를 5개 쓸 수 있어요. 네. 5개만. 네, 태그 5개를 우선 쓸 수 있고 그 밑에 키워드를 또 쓸 수 있어. 와, 두 개 차이점이 뭐지 하면서 영상 올릴 때마다 둘 다 검색에 잘 걸린대요. 그래갖고 아, 어렵다. 이거는 태그에 써야 돼, 이거는 키워드에 써야 돼. 어렵네요. 좀 어렵더라고. 네. 아, 태거가 한국에 있으면 좋을 텐데 궁금한 거 물어보고. 잠깐만. 아, 누르지 마요. 여기서 할게. 눌렀어요? 네, 안 눌렀어요. 잠깐만요. 그냥 해요. 저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오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덥네요. 창문 열어놔도 이렇게 덥네. 그리고 이번에 구글 I/O에서 이거 아까 얘기했었나요? 했었던 것 같기도 아니요. 하고. 짧게 안 했어요. 안 했었나? 네. 네, 이번에 구글 I/O 얘기를 아예 안 했구나. 구글 I/O에서 뭐 여러 가지가 발표되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구글 봇이 업데이트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버그린 구글 봇이라고 하던데 에버그린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름인지 뭐 코드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버그린 구글 봇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거를. 구글봇 이름이 예전에 예티였나요? 예티는 첫눈인가? 예티 아니다. 구글봇은 그냥 구글봇이었는데 이름 따로 없고. 네, 근데 여기 에버그린이라고 붙여놔서 이게 그냥 형용사로 붙여놓은 건지 근데 이게 소문자로 적혀있거든요. 구글봇의 이름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름일 밑에 수도 있을 것 보면은? 같아요. 밑에 보면은 구글봇 에버그린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또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이게 좀 발표가 됐었고요. 이게 좀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원래 이제 제가 지금 링크를 걸어놓을 것 같긴 한데 원래 예전 문서를 보면은 구글 SEO 관련된 문서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그리고 그 예전 문서를 보면은 구글봇이 크롬이 아니라 크롬 41을 지원한다고 했었거든요. 크롬 41 기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얘는 자바스크립트 ES6 같은 걸 이해 못한다고 써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런 내용이 써 있는데 네. 이번에 크롬이움 74 기반으로 바뀌면서 자바스크립트 기능들을 뭐 ES6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레이지 로딩이라든지 웹 컴포넌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1000개 이상의 기능들이 그 뷰나 리액트 같은 거 사용해서 렌더링하는 페이지들,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웹앱 이런 것도 다 SEO에 걸릴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 있더라고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 하지 않아도. 기존에도 되긴 했어요. 잘 안 돼서 그렇지.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대세를 따라가는 것 같은 게 원래 이제 구글에서 전통적으로 중시하는 것들은 지금도 뭐 그렇지만 웹앱은 아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색 엔진이라서 웹 문서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웹 문서랑 웹 앱이랑 그 중간 형태의 것들이 이제 섞이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의미 있는 URL들을 제공해 준다면은 예를 들어서 웹앱 자체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트 맵을 제대로 주는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크롤링을 훨씬 잘할 수 있겠죠. 웹앱 자체가 잘 된다기보다는 뭐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사실 이번에 서비스 하나 새로 파면서 고민했던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SEO가. 왜냐하면 그 미디어를 재생하는 페이지를 만드는데 네. 다 똑같잖아요. 모습은 다 똑같고 안에 콘텐츠 영상 주소만 바뀐다고 만약에 치면 그러면 이제 영상에 대한 메타 정보들을 담고 있을 텐데 그 정보를 저희는 이제 페이지 불러올 때 실시간으로 리액트나 뷰 앱이 불러올 거잖아요. API를 통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이 페이지 자체가 SEO에 그러니까 노출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하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메타를 먼저 담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구글봇이 바뀌더라도 SSR을 하라고 하는 거는 SEO 쪽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한 10년쯤 뒤에는 SSR 왜 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SSR은 안 하고 SSR. 네, SSR은 안 하고 그냥 페이지로 들어온 애가 보시면 그 내려주는 정보에다 메타를 심어서 같이 내려주는 식으로. 그게 지금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재밌던 사례 중에 하나가 노션이거든요. 노션이 일반 사용자가 접근을 하면은 그러니까 컬러 같은 걸로 접근을 하면은 정보를 거의 안 줘요.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도 다 노션으로 박혀 있어요. 네. 노션 기본 페이지 이런 걸 기준으로 다 박혀 있거든요. 근데 어제 하니까 또 안 되긴 했었는데 구글봇으로 그 유저 에이전트를 바꿔서 주면은 네. 걔네가 메타데이터 집어넣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노션 공유된 페이지 소스 열어서 보면 메타 이미지 같은 게 없어요. 네. 트위터 카드 같은 게. 노션으로 돼 있어요. 노션으로. 네, 노션 거가 돼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공유하면 잘 나오거든요. 네. 위에 메타 이미지가. 그거를 컬러 할 때 에이전트를 구글봇으로 하면 메타도 들어가고 안에도 디자인이랑 자바스크립트 다 빠지고 HTML p 태그랑 이거밖에 네, 없어요. 맞아요.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최근에 한 가지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SEO 관점에서 노션을 과연 쓸만한가라는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네. 이게 왜냐면은 지금 저희 당근마켓 팀 페이지 같은 경우는 노션으로 바꿨어요. 근데 팀.당근.com이 당근마켓에서 검색했을 때 당근마켓이나 당근마켓 팀을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뜨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 페이지에서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페이지가 있는데 노션 앱으로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다이렉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구글이 인지를 해서 위에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토스에서 디자인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 그걸 토스에서 공식적으로 그 발표들에 대해서 정리한 문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노션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페이지가 구글에서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타이틀로 이그젝트 매치 검색을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노션이 웹앱이라서 지금 구글 쪽에랑 잘 인덱싱이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션 웹앱이 인덱싱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낮은 순위로 내려가지 않을까?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것도 있고 구글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봇이 들어왔을 때 컨텐츠를 다르게 내려주는 애들이 일반적으로 뭐가 쓰냐면 막 성인 사이트나 불법 사이트들이 그런 방법 많이 쓰거든요. 맞아, 예. 네. 봇이 들어왔을 때 이게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해놓고 사용자 누르면 이상한 사이트에서 네. 이런 짓을 그런 많이 검증을 하겠구나. 이런 걸 많이 해서 구글에서 이제 SEO 할 때 뭐라고 하냐면 구글이 지금 크롬 쓴다 그랬잖아요. 크로미움 쓰는 이유도 그건데 실제 렌더링 페이지랑 얘네들이 준 거랑 다르면 그걸 낮춘다 그랬어. 그러니까 봇으로 들어갔을 때 얘가 정보를 다르게 주는 거를 인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크롬 그 헤드레스 같은 걸로 파싱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으면 굳이 크롬 그걸 파싱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냥 컨텐츠 그쵸. 가져오면 되는데. 텍스트로만 가져와서 네. 문서만 보여주면 되는 그쵸. 거니까. 그래서 아마 SSRU들도 그러네. 아까 걔처럼 이제 옛날 방법대로 그것만 따로 내려주면은 랭킹이 상당히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노션 랭킹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은 좀 잘해야 되지 않나. 근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거든요. 노션 같은 경우는. 그쵸. 없어요. 걔들 뭐 리다이렉트 말고 뭐죠? 어, 도메인 주소만 바꿔서 걔들 거 렌더링 해주려고 아, 해도 네. 걔들 거 막아놨고 다 막아놨어. 좀 최근에 그런 거 있긴 했었는데 제이씨인가 그 네. 하이퍼 만드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 너걸님이 알려주셨던 네. 것 같은데 거기서 노션 페이지를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그런 것들 간단하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사실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없으니까 언제 깨질지 모르잖아요. 노션이 바꾸면 그렇죠. 깨지게 되니까. 디자인 좀만 바꿔도 깨지고.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노션이 API 지원을 뭐 하겠다고는 말로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안 하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API 지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걔들 구조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하나하나 블럭이고 그래서 API로 내려주려면 제 생각에 진작 할 수 있었는데 1년 전인가 제가 노션 쓸 때부터 제가 나름 유료 사용자니까 막 채팅했는데 뭐 자기들 우선순위 뭐 제일 높다는 식으로 뭐 이야기하더니 이거 안 하는 거 보면 제 생각에 전략적으로 안 하는 거야. API 에러 줬다가 자기들 노션 페이지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냥 도구로 전략해버리고 노션을 안 쓸 것 같아서 그럴 수 있죠. 그냥 에디터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잘못 열었다가. 네. 그래서 웹 쪽 찾아보면은 몇 가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번에 제이트에서 한 것도 그렇고, 제이지라고 있나요? 네, 제이트에서 한 것도 그렇고, 아니면 개인 블로거가 노션에 있는 페이지를 나 블로그를 만들고 싶은데 노션 쓰기 싫어. 그래서 다 고 같은 걸로 파싱을 해가지고 아이고. 블록 단위로 다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웹페이지 만드는 거 그런 걸로 블로그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런 시도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노력 대비 깨지면 또 의미가 없어지니까 일일이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노션 페이지를 쓰긴 하는데 그나마 팀 페이지니까 뭐 엄청 민감하진 않은데 메인 페이지는 아니니까 그런 게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아닌데 뭐 CP나 저희 회사 마케터분 같은 경우는 노션 페이지를 웹에서 써서 구글 어떻게 나오게 하냐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당근마켓 위에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게 이제 노션이 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당근마켓 페이지 같은 랭킹 높은 데서 걸리니까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점수로 주는 것 같아요. 뭐 떨어질지도 몰라요. 어느 시점인가 되면. 네. 그래서 그런 걸로 개인 홈페이지 만들거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외국에서도 보면은 아예 개인 프로필 사이트 그런 걸로 만들더라고요. 이력서는 노션으로 만드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검색도 안 되고 얼마나 좋아. 아, 그쵸. 근데 검색되고 싶거나 요즘 그런 페이지 랭크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냥 아예 정책 페이지로 만드는 게 좀 더 권장할 만하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뭐 사실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어디도 없어요. 누구도 몰라요. 걔네가 공개하는 거 가지고 사람들이 추정을 해서 뭐 SEO 전문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험 법칙으로 다. 아, 그쵸. 그런 거기 때문에 뭐 각자 판단에 따른 거겠지만 네. 저는 조금 추천할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구글 이번에 VPC 글 드디어 내놓으셨잖아요. 공개했죠 이번에. VPC 관련된 글을 되게 쓰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 쓰고 싶었어요?
VPC가 아마존 웹 서비스 쓰는데,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의 VPC라는 서비스에 대한 입문글을 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마존 웹 서비스 쓰는데 거의 필수적인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가 똑똑한 게 뭐냐면, 그게 당연히 전자로 깔려 있지만 넌 이걸 몰라도 웹 서비스 쓸 수 있어라고 해놓은 거죠. 근데 실제로 프로덕션에 나갔을 때 보면은 VPC를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스타트업이면은 VPC를 아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리드를 하더라도 그 셋업 같은 걸 다 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설된 글이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마존 공식 문서 같은 것도 근데 엄청 딱딱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공부하기 힘든데, 뭐 저도 그걸로 공부하긴 했지만 그거 잘 정리해보고 싶어서 이번에 공개를 했고, 좀 늦어진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사실은 올해 초쯤에는 완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쓸 때 시도를 했던 게 스크리브너로 글을 썼거든요. 네. 스크리브너 얘기는 좀 아껴두려고 하는데, 스크리브너가 긴 글을 쓰기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부분의 글은 배어로 쓰는데, 이제 좀 일정 이상 긴 글, 그러니까 뭐 페이지 수로 치면 한 20장 이상 넘어가는 글은 스크리브너를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스크리브너를 쓰면은 긴 글을 쓸 때 어떤 인지 부하가 엄청 적게 걸려요. 근데 배어나 뭐 율리시스도 그렇고 그런 데서는 긴 글을 쓰면은 인지 부하가 엄청 심하게 걸리거든요. 네. 이맥스나 뭐 텍스트 에디터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맥락을 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앞뒤 맥락에 하나의 대해서. 문서 안에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스크롤 했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이제 올라갔다 내려오면 어디서 나갔는지도 몰라. 네. 그런 게 이제 무한히 반복되는 거죠. 근데 스크리브너는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래머가 아니었고 니즈를 가지고 구현을 한 사례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도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 걸 구현하고 싶어서 프로그래밍 배우고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썼는데, 문제는 그걸로 이제 글을 내보내려면은 그 스크리브너 프로젝트를 분석을 해서 다시 텍스트로 만들어서 그 텍스트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네. 그 44비치 웹사이트에. 그 과정이 좀 오래 걸렸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한 거죠. 이제 네. 앞으로 스크리브너에서 글을 써도 빨리 올라오겠네요.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겠죠. 더 이상 그 핑계를 대면서 출판을 미루시지 않을 수 있겠군요. 발행을 미루지 않을 수 있겠군요. 뭐 그렇겠죠. 음. 그래서 이 편이 나오긴 할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얘는 VPC 기초고 이제 그 다음이 퍼블릭 서브넷이랑 그 프라이빗 서브넷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도 딱 차례대로 다루고 있어요. 그 기본 VPC에 대한 내용이랑 그 시나리오 2라고 해가지고 네네. VPC 보면은 퍼블릭이랑 프라이빗 서브넷 다룬 나눠놓고. 내용이 딱 있거든요. 네. 그건데 이제 그걸로 좀 쉽게 해설하는 글을 쓰려고 하는 거죠. 법사님 글보다 쉽다고 자신하십니까? 그거랑은 좀 성격이 달라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튜토리얼이거든요. 네. 만들면서 이해를 하는 거라서. 법사님 글도 그래요. 그거는 테라폼으로 같이 만들면서 이제 이해하잖아요. 개념적인 걸 많이 설명하잖아요. 백인 거 아니에요? 잘 분석해봐요. 문구가 똑같은데. 저작권법 고소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스크리브너 쪽에서 좀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RTF를 쓰거든요. 네. RTF 포맷이 진짜 쩔어요. 왜요? 리치하잖아요. 리치. 진짜 최고의 리치 대단히 텍스트 포맷인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 한글로 썼잖아요. 네. 그거를 변환을 할 때 CP949에서 UTF-8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럼 한글이 잘 나와요. 근데 이모지가 들어가니까 깨지더라고요. 아. 이상해서 보니까 이모지가 UTF-8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네. 잘 생각해봐요. CP949였으면은 네. 이모지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RTF 쓰는 에디터에서 이모지가 들어가거든요. 이모지만 유튜브 팔로우 하고 유튜브로 돼 있다. 그게 단어별로 다 다른 네, 인코딩. 블럭별로 인코딩을 지정하고 있어요. 아. 그럼 앞으로 스크리븐으로 써도 44비트 글을 써도 돼요? 되긴 하는데 이모지는 못 쓰는 거죠. 왜요? 왜 못 써요? 그 제가 처리 안 인코딩 할 해서? 때 처리를 해주시면 되잖아요. 예외 해야죠. 처리를. 해야죠.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모지는 스크리브너에서- 이모지 영역이 있잖아요. UTF-8에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네. 변화를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럭에 있으면 아. 안녕하세요 하고 웃으면 네. 안녕하세요는 CP949로 인코딩 해야 되고 이모지는 네. UTF-8로 인코딩 해야 되는. 네. 원래는 문서 하나를 하나의 통째로 인코딩으로 인코딩 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인코딩 그 되는데. 안에서 다시 인코딩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좀 헬이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데서 다른 라이브를 가져오고 어떻게 해결을 했고, 근데 이제 다중 지원은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 네. 개인적인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한글이랑 아스키로만 돼 있으니까 이제 그냥 출판한 건데, 또 보면은 스크리브너에서 이미지를 넣는 게 있어요. 이미지 안에 캡션을 넣을 수 있거든요. 네. 이미지 RTF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이미지가 바이너리로 들어가요. RTF에는 참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RTF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게 진짜 좋은데, 근데 문제는 그 참조 안에 캡션으로 들어간 그 한글은 또 UTF-8로 들어가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런 거랑 삽질하면서 스크리브너랑 재밌었어요. 이맥스를 제대로 안 쓰시네. 왜요? 얼마 전에 그 루비 만든 마츠 예. 마츠 인터뷰 보니까 이맥스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글도 다 이맥스로 쓴다 그랬어요. 여기 이맥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것 같아. 글도 근데- 이맥스로 써야지 무슨 인지 부조화를 다 뛰어넘어서 이맥스로 해야죠. 아, 인지 부조화는 아니고 뭐 인지에 뭐라고 해야 되지? 부하가 올려서 아, 부하. 이게 뇌 부하예요? 네, 마츠는 네, 이게 뇌 충분히 부하인 되는 거죠. 거고 아, 그쵸. 마츠는 글을 다 그걸로 네. 쓴다 그랬는데 이맥스로 마추도 책 같은 것도 많이 썼을 텐데. 책도 다 그런 걸로 네. 쓴다는 것 같은데요.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아, 그 써보면은 할 짓이 못 돼요, 진짜. 이게 사람의 용량이 부족하네. 아,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크누스 아저씨는 다 태그로 쓰잖아요. 네? 도널드 크누스? 네. 그 아저씨는 다 태그로 그분은 쓰잖아요. 그걸로 쓰기 위해서 텍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택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분도 인지 부하가 안 걸리나 봐요. 모르겠어요. 도구가 문제가 아닌 사람이 문제라. 스크리브너가 진짜 좋긴 해요. 그런 얘기 많이. 이게 어디에서 많이 쓰냐면은 소설가들이랑 논문 쓰시는 분들이 논문 진짜 쓸 많이 때. 써요. 네. 맞아, 그럴 것 같아. 근데 스크리브너로 나는 글 쓰려고 했더니 못 쓰겠어요. 왜요? 안 맞아. RTF도라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쓸 때 안 맞아. 그러니까 긴 글 안 쓰니까. 아, 그리고 뭐 책 쓸 때 못 써요, 한국에서. 왜요? 워드로 써야 되잖아. 아, 아. 변환하면 되죠. 안 돼요. 그건 뭐. 근데요, 그 좀 수정하면 다시 워드로 와요. 그럼 거기서 그 글자만 수정해야 되는데. 아, 그런 건 힘들긴 하죠. 요새는 구글 닥 쓰긴 하던데, 그쵸? 네, 구글 닥스 구글 많이 닥스 쓰시더라고요. 많이 쓰고. 거기서 그냥 다 쓰고, 거기서 편집해주고, 코멘트 기능 같은 게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